제주도 삼도이동 작은 어촌마을 이곳에서 39 남자 김영수는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마디가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영수는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 고기를 낚았지만 대바구니엔 손바닥만 한 도미 몇 마리가 전부였죠. 흐린 하늘 아래 바다는 마치 그의 심정처럼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군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주머니 속 동전 몇 개가 허전하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민지가 피곤한 얼굴로 마중을 나옵니다. 오늘은 많이 잡았어. 민지의 눈에 희망이 보입니다.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의 눈빛이 순간 흐려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정을 함께 꾸려가고 있었죠.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한 걸 보니 오늘도 하루 종일 물건을 훑었던 모양입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지만 8살 아들 준호의 학원비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잤어? 응, 방금 잠들었어. 오늘도 학원 보내달라고 졸랐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옆집 아이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민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영수는 방에 들어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까만 머리카락 아래 긴 속눈썹이 드리워진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듯한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책상 위에는 접힌 종이로 만든 낚싯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걸 동경하는 준호가 만든 것이겠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영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다금바리는 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팔지 마라.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제주도의 신비로운 고기 다금바리, 붉은색, 비늘에 검은 반점이 있는 이 물고기는 제주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행운을 불러온다는 전설도 있지만 아버지는 늘 경고했었죠. 영수는 기억 속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의 시험은 돈으로 보는 거지 뭘로 봐. 영수는 중얼거리며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의 그림자가 영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그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홀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은 물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다는 평소보다 더 깊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낚싯대를 던지자 순간 무언가가 강하게 잡아당겼죠. 그때였습니다. 물안개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금바리는 웃으면서 잡는 게 아니다. 놓아줘라. 영수는 숨이 턱 막힌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의 코끝에선 미끼의 비릿한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실감났던 거죠. 아버지. 영수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이지만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민지에겐 이곳이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낚시 장비를 챙겼어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 영수는 매일 가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낚시를 했지만 다금바리를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어쩌면 오늘은 다를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다금바리라. 영수는 미끼를 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에 따르면 다금바리는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큰 다금바리 한 마리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물고기였죠.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는 동안 영수는 꿈속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잠시 상념에 잠겨있던 그때 갑자기 낚싯대가 심하게 휘어졌어요. 무언가 큰 것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뭐야? 이건. 영수는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만한 힘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건 혹시 예감이었을까요? 이봐요. 도와주세요.
주변의 낚시꾼들이 영수의 외침에 달려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당겨도 쉽게 올라오지 않는 무게였어요. 20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물 위로 무언가 붉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다금발이다.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물 위로 완전히 드러난 것은 붉은색 비늘의 검은 반점이 선명한 거대한 다금발이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6척이 넘어 보였죠. 6척짜리 다금발이. 영수는 손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낚시꾼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영수와 다금바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지금 찍어도 되죠? 영수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학원비 걱정을 하던 그가 지금은 수천만 원짜리 물고기를 잡았다니.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영수는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영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금바리의 검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다금바리 사나이, 다금바리 사나이. 제주시 어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수가 잡은 6척짜리 다금바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누군가 찍은 영상은 SNS를 타고 퍼져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수를 다금바리 사나이라 부르며 사진을 찍자고 다가왔어요. 이 정도 크기는 정말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대물입니다. 최소 3천만 원은 할 겁니다. 어시장의 중매인이 다금바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영수의 귀에 3천만 원이라는 말이 울렸어요. 그 돈이면 준호의 학원비는 물론 아내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다금바리는 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팔지 마라.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팔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다금바리는 3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영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돈다발을 손에 쥐고 있자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역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출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낚시 용품 회사에서 협찬 제의까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낚시꾼이었는데 오늘은 3천만 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인터넷에 내 영상이 올라왔대. 동네 사람들이 다 연락해왔어. 정말 다금바리 잡은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전화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3천만 원에 팔았어. 지금 돈 들고 가는 중이야. 3천만 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진짜로? 영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 3천만 원은 꿈 같은 돈이었죠. 준호에게 원하는 학원을 모두 보낼 수 있고 민지는 이제 그 힘든 마트 일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와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준호야, 이제 학원 다닐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준호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영수는 가족을 품에 안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과연 이 행운이 계속될까? 아버지의 경고가 틀린 걸까? 다음 날부터 영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역방송에 출연해 다금바리를 잡은 경험을 이야기했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를 제주의 전설이라 소개했어요. 낚시용품 회사는 그에게 새 낚싯대를 협찬하며 광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집안에 쌓인 화장품 박스들을 정리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오랜만에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영수는 아내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경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인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빠르게 변해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금바리의 행운아라 불렀고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정 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마트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피부과와 헤어샵을 다니며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영수도 아내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만도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민지의 소비 습관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백화점에서 세일 중이래. 민지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100만 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은 코트가 보였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좀 비싼 것 같은데. 에이, 요즘 우리가 어때서? 이 정도는 살 수 있잖아. 당신은 방송만 잘 나가면 돼. 민지의 말투에는 전에 없던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새로 산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거실 한켠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어요. 영수는 한숨을 삼키며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겠죠. 준호는 이제 세 곳의 학원을 다녔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아이의 스케줄은 빽빽했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지쳐 보였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반갑게 달려와 안기던 아이가 이제는 그저 짧게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원 어땠어? 영수가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준호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영수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다금바리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매일 카메라 앞에서 낚시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찬받은 낚시 용품을 홍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다금바리 운에 열광했고 구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합니다. 다금바리는 나한테 기운이 온다니까요.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죠? 영수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던진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칭찬과 존경의 댓글이 그의 자신감을 키웠고 점점 더 허세 가득한 말투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 문득 영수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의 그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실망할 겁니다. 겸손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이제는 허풍쟁이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수는 그런 생각을 재빨리 떨쳐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잘 포장하고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영수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영수는 가끔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매주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낚시의 신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영수가 다금바리 이후로 단 한 마리의 큰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당신 이번 주말에 골프장 예약했어? 친구들이랑 라운딩 하기로 했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예약 안 했어. 주말에 방송 촬영이 있어서. 또 매번 그렇게 말하네. 당신은 방송만 잘해. 나는 내 인생 즐길 거니까. 민지는 짜증을 내며 돌아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성형외과 상담 예약표가 놓여 있었어요. 이마 리프팅, 코필러, 턱 보톡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민지의 얼굴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넓어졌지만 가족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진 듯 했어요.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100평이 넘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집에서 세 식구는 각자의 방에만 머물렀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수는 준호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
하고 달려나왔을 텐데 이제는 냉랭한 들어오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준호야 뭐해? 10살이 된 준호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난감 대신 책과 학습지가 가득했어요. 아이의 눈 밑에는 피곤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힘들지 않아? 학원 3군데나 다니느라. 괜찮아요. 엄마가 저보고 1등 해야 된대요. 그래야 SKY 대학 갈 수 있대요. 준호의 무표정한 대답에 영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대학 이야기라니. 영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준호가 살짝 몸을 피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스킨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바빠요? 준호의 물음에 영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바쁘지 않았어요. 다금바리 이후로 그의 낚시 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낚시보다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에 더 집중했죠. 유튜브 영상도 점점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 많이 바쁘진 않아. 왜? 그냥요. 옛날에는 같이 바다 가서 낚시했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준호의 말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죠. 예전에는 가끔 준호를 데리고 바다에 나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았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항상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영수에게 그런 소박한 낚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금바리 사나이였으니까요. 준호야, 아빠가 너무 바빴구나. 미안해. 영수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다시 문제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요. 영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민지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내일 골프장에서 보자. 남편, 걔는 방송 촬영한대. 늘 그렇듯이. 민지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문득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다금바리였죠. 다금바리 명당 체험 낚시터. 누구나 대물을 낚을 수 있는 기회. 가맹비 3천만 원,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영수는 화려한 전단지를 살펴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다금바리 명당 체험 낚시터 프랜차이즈를 홍보했어요.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다금바리를 잡은 명성을 이용해 전국의 낚시터를 열고 가맹점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죠. 영수 씨, 이거 진짜 괜찮은 사업인가요? 제가 퇴직금 다 털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동창생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었어요. 영수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직접 잡은 명당이야. 돈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바뀔 기회라고. 영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영수가 말하는 명당은 단지 바위 몇 개 있는 평범한 해안가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그곳에서 다금바리가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죠. 대신 화려한 성공 스토리와 과장된 수익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복은 함께 나누는 거야. 명당은 내가 찍었고 이제 그 행운을 나눠주려는 거지. 영수는 이제 달변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의 유명세와 화려한 성공 이야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미 전국 20곳에 가맹점이 생겼고 각각 3천만 원씩의 가맹비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사무실에 돌아온 영수는 회계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맹점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고객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가맹비만 받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나눌 생각 말거라.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버지는 구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영수는 백화점에 들러 민지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명품 핸드백, 작은 것 같지만 가격은 600만 원이나 했죠. 요즘 민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여보, 나왔어. 집에 들어서자 민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어.
사흘 후에 돌아올게. 준호는 학원에서 저녁 먹이니까 신경 쓰지 마. 마이너스 민지 마이너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상의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녀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영수는 가끔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돈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결국 돈이 많으면 쓰게 되는 법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준호는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영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배달 음식을 혼자 먹는 그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이것이 그가 바라던 성공의 모습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액정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가맹점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낚시터에 손님이 거의 안 와요. 홍보해준다면서요? 이대로면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영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낚시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단지 다금바리 사나이라는 이름값만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낚시는 인내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가 그에게 준 행운은 이제 저주가 되어가고 있었죠. 첫 번째 불길한 징조는 뉴스였습니다. 지역방송에서 다금바리 명당 체험 낚시터 프랜차이즈의 허위 광고를 고발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기자는 영수가 약속한 명당이 사실은 일반 해안가에 불과하며 어떤 가맹점에서도 의미 있는 조업량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죠. 3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고작 텐트 하나와 다금바리, 사나이가 찍은 명당이라는 허울뿐인 간판만 받았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가맹점주의 분노한 표정이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급하게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맹점 계약서도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요. 게다가 사업자 명의가.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영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사 명의는 민지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틀 후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침부터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가맹점주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일부는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영수는 두통이 심해져 진통제를 삼켰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가? 뉴스 안 봤어? 우리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고발 보도가 나왔어. 사람들이 환불 요구하고 고소까지 준비 중이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거 내 책임 아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하지만 회사 명의가 너 앞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 같이 해결해야. 미안하지만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영수는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의 보석함도 사라졌고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영수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의 책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나도 바다로 간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이 문자로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간다고 연락했다는데요. 가정 문제는 부부간에 해결하시는 게. 민지가 정말 준호를 데리고 친정에 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라진 건지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정의 전화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수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혹시 아내와 아들에 관한 소식인가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어요. 김영수 씨, 프랜차이즈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모든 계좌는 현재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직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 민수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퇴직금 다 날렸다고. 너 정말 이럴 수가 있어? 동창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안해. 라는 말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차갑고 거칠어졌어요. 영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명예, 가족까지. 이제 그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변호사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생활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탁자 위에는 민지가 보낸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영수에게는 면회권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금바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 물고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물고기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욕심과 허영심에 빠져 살았으니까요. 영수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그가 다금바리를 잡았던 그 장소에 도착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이곳에서 끝날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낚싯대를 들어올린 지 오래된 그의 손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작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어요. 영수는 미끼를 달고 바다를 향해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수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낚싯대가 살짝 휘어졌습니다. 무언가가 미끼를 물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릴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작은 도미 한 마리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죠. 예전의 영수라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이 작은 물고기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고마워. 영수는 도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바라본 후 다시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물고기는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영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다금바리는 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 시험에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욕심, 허영,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렸죠. 가족의 행복, 정직한 삶의 가치, 진정한 만족감.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꼭 다시 만나자. 바람에 그의 말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이번에는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영수는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남았다가 파도에 지워졌어요. 마치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들이 바다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한 남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다금바리 사나이도 유명 사업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어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다금바리가 준 시험은 끝났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더 현명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다금바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바다는 영수의 작은 고백을 고요히 들어주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새벽 안개가 자욱한 1960년대 초반, 강동만의 하루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미 어른들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종갓집의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그에겐 당연했습니다. 동만아, 일어나라. 종갓집에서 오늘 일꾼들 오신다고 마당 쓸고 물 깃고 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동만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흙바닥에 지프로 엮은 지붕, 비가 오면 여기저기 새는 물을 받느라 대야를 열어 놓아야 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3대째 종갓집 머슴살이를 하는 집안의 운명은 그렇게 대물림되고 있었죠. 마을 어귀를 지나 종갓집으로 향하는 길, 동만은 때때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일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고 가끔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특히 종갓집 종손인 이선규는 동만과 같은 나이였지만 그들 사이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에 들어서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동만은 쓸고 닦는 일을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이선규가 나타났습니다. 야, 머슴아. 어제 우리 밭에서 감자 훔쳐 먹었지? 동만은 몸이 굳었습니다. 전날 배가 고파 밭에서 작은 감자 하나를 주워 먹었던 것이 들켰나 봅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아니, 그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선규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종갓댁 며느리의 위엄은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것이었죠. 이 도둑놈의 새끼, 우리 것에 손대.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동만의 볼이 붉게 부어올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시 시골 마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동만의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랜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죠. 종갓집에서 받은 약값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눈을 감았어요. 장례조차 변변히 치르지 못했습니다. 종갓집 마당도 아닌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배기에 아버지를 묻었어요. 그날 밤 동만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커서 언젠가는 저 집보다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날 밤 강동만의 가슴에는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죠. 15살이 되던 해 동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중학교를 겨우 다니던 그는 교과서를 가방에 넣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어요. 서울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잘 거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서울은 동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첫날, 그는 서울역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부터는 신문을 돌리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지친 몸을 뉘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만은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젊은 친구, 우리 부동산에서 일해볼래? 심부름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월급은 적지만 밥은 줄게. 종로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게 된 동만은 처음으로 땅이라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죠.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에 도로가 뚫린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땅은 늘 거기 있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걸까? 동만의 물음에 부동산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이 땅이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거든. 그런데 사람은 늘어나니까.
23살 동만은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용기를 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밭 한 구석, 개발 소식이 들리기 직전에 그는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땅을 샀습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의 땅값은 3배로 뛰었죠.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첫 투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큰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강동만이라는 이름은 신용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은행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시작도 못하겠군. 고민 끝에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개명 신청서를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강동만에서 강태준으로 이름을 바꾸며 그는 자신의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이제 강태준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어설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그 종갓집을 내려다볼 수 있게. 밤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서서히 자신만의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종갓집에서 쫓겨나듯 떠났던 소녀는 이제 강 회장이라 불리는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39이 된 동만, 아니 이제는 강태준이라 불리는 그는 송파구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수도권의 아파트 4채, 지방의 상가 건물까지 그의 자산 목록은 꽤 두툼해졌어요. 회장님, 오늘 10시에 중앙건설과 미팅 있으시고요. 11시에는 방송국 인터뷰 있습니다. 비서의 일정 보고를 들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중소건설사를 차려 시행사까지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어요. 땅의 귀재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방송에서는 그를 부동산 신화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주로 회장님의 성공 비결과 부동산 전망에 관한 질문일 겁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공 비결이라.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였죠. 적어도 아직은. 그날 저녁 태준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신문기사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경상도 만석군 관광단지 개발 본격화.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전망. 만석군.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의 고향 마을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이건 기회군. 다음 날 그는 직접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강태준이었죠. 아무도 그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만성역에 내린 태준은 렌터카를 빌려 마을 근처까지만 갔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종갓집은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 있었죠. 아직도 저 집이 이 마을의 중심이로군. 그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선규는 여전히 마을에서 큰 소리치며 살고 있었지만 종갓집은 세금 체납과 상속 분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근방에 땅 파는 데 없을까요? 조용히 전원 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태준은 마을 부동산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는 것만 알 뿐 그의 진짜 정체는 눈치채지 못했죠. 마침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종갓집 바로 옆 땅인데 원래는 종갓집 땅이었던 것도 있고요. 요즘 그 집안이 어려워서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은 숨긴 채 서울의 투자자로만 알리고 차명으로 종갓집 주변 땅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서울에서 온 큰 회사 사장님이 투자한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다들 강 회장이라고만 부르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회장님이 이 지역에 큰 투자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졌죠. 태준은 먼 발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고향 마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갓집의 본체를 포함한 핵심 부지가 경매에 나온 것이죠. 세금 체납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법원이 경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태준은 경매 공고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미 그는 주변 땅들을 상당히 확보한 상태였어요. 종갓집 본체만 있으면 그의 계획은 완성될 터였죠. 그는 경매회사에 자신의 최측근만 보내 조용히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대 내 이름이 거론되어선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경매 당일 특이하게도 큰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지방의 오래된 가옥에 높은 값을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았고 태준은 이미 주변 땅을 모두 사들인 상태라 다른 개발업자들의 관심도 적었죠. 결국 태준의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종갓집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됐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받은 태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어린 시절 맞았던 뺨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장례식 날 마을 외곽에 초라하게 묻히던 그 순간도 떠올랐죠. 이선규 가족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경매 결과를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우리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고. 도대체 누구야? 이선규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종갓집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을 부동산을 찾아가 매입자가 누구인지 캐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죠. 단지 서울에서 온 강 회장이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죠? 우리가 살 곳이. 이선규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위세등등하던 가문이 이제는 집마저 잃게 된 상황. 그들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죠. 마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그 집 땅 주인은 서울에서 온 강 회장이라더라. 머슴 살던 사람들도 이제 다 나가야 한다지. 아니, 오히려 그 회장이 옛날 머슴들. 후손들은 그대로 살게 해준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준은 드디어 고향 땅을 자신의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서요. 그는 차에서 내려 종갓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그가 쫓겨나듯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죠. 돌아왔다. 주인으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쓸고 닦고 물을 길어 나르던 모습. 그리고 감자 하나 먹었다고 뺨을 맞던 그 순간까지. 태준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로 향했습니다. 빈집이 된 종갓집은 예전의 위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큰 한옥이었죠. 그는 대청마루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린 시절 그가 꿈꿨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태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계획, 냉철하게 준비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종갓집 부지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TJ 문화재단 창립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죠. 태준은 이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특별히 옛 종갓집 가족들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행사인지라 소문은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TJ 문화재단은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상에 선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옆에는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함께했습니다. 태준이 이 지역에 큰 투자를 약속하자 많은 이들이 그를 환영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가 이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이선규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옛집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경비원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태준은 손짓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선규 씨. 태준이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자
이선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온 이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당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태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차가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이선규는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고 한때 위엄있게 보였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강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옛 종갓집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태준의 사무실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곳입니다. 저희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이라 어떻게든. 이선규의 말을 태준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선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정확히 그런 의도였지만 태준의 직설적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집에서 이름도 못 불린 채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준의 말에 이선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동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3대째 이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의 아들. 태준의 말에 이선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0해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그 눈빛에서 어렴풋이 과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당신이 설마 이젠 제 이름으로 이 집이 살아갑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선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보시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 없이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태준은 창밖으로 이선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문화재단 창립 이후 한 달, 태준은 본격적으로 고향 마을에서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옛 종갓집에 머물던 다른 머슴 가족들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마을 근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를 왜 찾으신 건가요? 머슴의 손자였던 최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어르신의 손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는 문화재단에서 일자리를 드리고 싶고요. 최 노인은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다른 머슴 가족들도 찾아가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일자리를 주거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작은 상점을 열 수 있도록 도왔죠. 마을에는 태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런 선행을 베푸는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울에서 온 부자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죠. 강 회장, 마을에 유치원도 지어주시고 복지센터까지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태준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모든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죠. 그러나 유독 이선규의 가족만은 태준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점을 눈치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마을을 찾았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회장님,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이선규 씨 가족만 제외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순 없습니다. 과거 손 내민 저를 걷어찬 손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태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실이었어요. 이선규의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태준의 행보를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집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 가족만 이렇게 소외되는 건. 이선규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선규 가문의 위세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던 가문이 이제는 가장 힘없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죠. 태준은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 차갑게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죠.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느끼게 하는 거지. 태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태준의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선규였어요. 그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어깨는 더 구부정해졌죠. 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선 이선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은 차분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이선규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저희 집안 대대로 지내온 제삿날입니다. 조상님 제사를.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이선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하루만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종갓집은 이제 그의 것이었고 조만간 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이선규의 요청은 태준에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네 집안은 어땠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이선규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스민 동만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요. 그땐 시대가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만. 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의 눈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였죠. 이선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이선규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만 가시죠. 아들의 얼굴에는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이선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해야 할 말이 있다. 이선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놀라 외쳤어요. 아버지, 무슨 짓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아들의 말을 이선규가 저지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우린 진짜 끝났어. 그냥 고개 숙여. 이선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동만. 아니, 강태준 씨. 내가 잘못했소. 당신 아버지에게도 당신에게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오.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선규의 모습을 태준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맞았던 뺨의 통증,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지금의 복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태준의 비서가 나와서 이선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사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선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태준은 창문 너머로 이선규 부자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제사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어요. 태준의 문화재단이 종갓집 부지를 전통문화센터 겸 마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이제 곧 개관식이겠네요. 마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을이장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완성해가는 창조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모든 역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태준의 말에 이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혼자 공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옛 종갓집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핵심 골격은 보존되어 있었죠. 그는 마당 한켠에 설치된 작은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땅엔 이름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태준은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그 비석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록 표시되지 않았지만 태준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기리는 공간이기도 했죠. 개관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새롭게 태어난 전통문화센터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곳이 예전의 종갓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투자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여기자의 질문에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땅은 언제든 바뀝니다. 주인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죠. 하지만 기억은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기억을요. 기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태준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태준은 문화센터의 작은 전시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머슴들의 삶을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도구들, 흑백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기록한 글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방문객들은 대부분 무심코 지나쳤지만 태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선규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태준과 마주치자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네요. 태준은 약간 놀랐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선규의 아들은 전시물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누군가를 밟고 선 사람들에겐 언젠가 그 땅이 꺼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말에 이선규의 아들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태준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며 문화재단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갔어요. 종갓집 자리에 세워진 문화센터는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종종 문화센터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 서서 과거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닌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머슴의 아들 강동만은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갓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동만의 여정이 끝났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오랫동안 그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